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을 함께하는 글로벌 빅샷 박래윤입니다. 누구보다 넓은 시야와 날카로운 집중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질 글로벌 투자 전략가 최성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한 주 만에 뵙는데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또 과거 연준 이사 출신이자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임원 경력, 그리고 쿠팡 미국의 모회사 쿠팡 INC 사회 이사로도 알려진 인물인데 또 워시 전 이사가 과거에 매파 성향으로 좀 분류가 됐던 만큼 가장 큰 관심은 결국 금리 인하 여부에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이슈인데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는다라는 약간 긴축의 사인이 있다라고 네. 한다면 제 생각엔 모든 주식을 다 팔아야 됩니다. 그런가요? 네네. 그런 사인이 있다면. 그러나 그런 사인이 있을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케빈 워시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됐는데 네. 이게 벌써 사실은 얼마나 됐어요? 뭐 열흘 정도 됐나요? 그렇죠. 예, 꽤 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지 미래를 알 수 있듯이 뭐 아니면 역사를 알아야지 미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듯이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불과 10일 전에 1월 30일 날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케빈 워시가 누구냐? 네. 이 사람은 2011년도인가요? 그때 그 QE 두 번째 QE를 할 때 상당히 반대를 하고 연준을 박차하고 사표를 내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왜 지금 말이 되느냐? 네. 왜 QE를 왜 하느냐? 그때는 QE를 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는 실업률이 10% 이상 올랐을 때고 굉장히 안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강경 매파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명이 됐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은 굉장히 무서움에 떨겠죠. 그래서 그때 그날 그 다음 날이죠. 네. 우리나라 시장이 뭐 오래간만에 또 하락 사이드카가 걸리는 조정을 받았죠. 네, 그런 날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조정을 받는 듯 했지만 그다음부터 다시 급반등 장을 보여주기도 했고 시장이 다시 좀 안정화된 흐름을 찾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사실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지명했을 때 네. 이 분이 케빈 워시가 진정한 매파고 금리를 인하를 안 하고 인상을 한다, 뭐 내지는 QE를 안 한다고 그랬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바보도 아니고 이 사람을 왜 지명했을까요? 이 사람은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사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반드시 매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뭐 굳이 얘기하면 케빈 워시의 또 장인이 트럼프랑 친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때 뭐 선거 때 한 500만 불 기부도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런데 케빈 워시가 예전에 이 전설적인 헤지 펀드인 스탠리 드러큰밀러라는 사람이랑 같이 일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헤지 펀드 업계의 그 레전드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랑 한 5년 정도 일을 했는데 두 사람이 얼마나 친하냐면 매일 뭐 10번 정도 통화를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이러는 사람인데 이 스탠리 드러큰밀러라는 이 전설적인 헤지 펀드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랑 인터뷰를 했어요. 네. 인터뷰를 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스탠리랑 너무 내가 저기 케빈 너무 잘한다. 너무 친하다. 내가 아는데 이 사람 매파 아니다. 오. 이 사람 비둘기파로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아마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랑도 친해서 둘이 합이 잘 맞아서 네. 아마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잘 따라서 아마 경제를 잘 이끌 것이다라는 투에 인터뷰를 한 다음에 시장이 완전히 급반등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 바보도 아니고 뭐 이분을 갖다가 지명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베센트와 합을 잘 맞춰서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케빈 워시의 이 정말로 그분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철학이 있어요. 뭐냐면 네. 케빈 워시는 AI가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고 디플레이션을 불어일으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일 겁니다. 수요일 새벽에 딱 아침에 일어나서 네. 시장을 딱 보면 미국의 증권사 찰스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모간 스탠리 같은 글로벌 IB사의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예, 찰스 수업은 한 7%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빠졌냐? 네. AI가 하나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많이 그걸 활용하고 돈을 내고 쓰고 있는데 한 달에 60불이래요. 그게 미국은 본인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하는 거 아시죠? 직접 다 쓰고 세금 신고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AI가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그건 사실은 은행이나 증권사의 세무 컨설턴트가 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면 사람이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비용이 더 비쌀까요? AI를 활용하는 게 더 비쌀까요? 사람이 더 비싸죠. 그렇죠. 네. 그럼 AI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다시 물어보신다면 이 케빈 워시의 이 철학과 똑같습니다. AI는 디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은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어쨌든 디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로 뭐 자동차가 그랜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현대 그랜저가 5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것을 로봇가 만든다면 그거는 4천만 원에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은 이 그 드렁큰 밀러의 파이낸셜 타임스의 인터뷰 이후에 케빈 워시는 우리가 비둘기파로 봐도 되겠구나. 네. 그 이후에 시장이 좀 급반등을 했죠. 오. 예, 거기에 있습니다. 이유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또 국내 증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게요. 코스피는 요즘 좀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이 정부의 코스닥 활성 정책 덕분에 연기금도 좀 투자 비중을 늘린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국내 증시 흐름은 요즘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은 좀 급하게 올라온 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겠죠. 사실이죠. 예, 네. 예, 많이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왜 급하게 올라왔느냐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오늘. 오. 예, 예. 그 왜 한번 따져보면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추정치, 실적 추정치가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실적 추정치가 왜 급하게 올라왔느냐를 또 따져보기로 하죠. D램과 낸드 가격이 폭등하면서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HBM4에 어느 정도의 쉐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맞이했습니다. 게다가 SK하이닉스는 HBM4의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미국의 빅테크들의 케이펙스, 자본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실적 추정치가 올라왔고 그 실적 추정치는 D램 가격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급하게 올라온 D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나 HBM4 가격은 모자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온 거죠. 그거를 쇼트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급하게 올라온 것은 어떤 이유가 없이 급하게 올라왔느냐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속도만을 봤을 때 우리도 투자자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 들어갈 수뿐이 없습니다. 네. 그걸 이렇게 봤을 때 좀 급하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좀 쉬어간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 실적이 나오고 2분기 실적이 나오기까지 이제 실적 공백 기간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실적에 연동된 실적이 잘 나오겠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이제 거의 실적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개별주나 스토리 위주로 시장이 좀 흘러간다면 이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약간씩 쉬어갈 수 있죠. 네. 물론 어저께 그 일본에서 SK하이닉스가 거의 대주주로 있는 키옥시아가 좋은 실적을 가지고 나와서 낸드 플레이어인데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여전히 좋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는 코스닥의 눈을 살짝 돌려도 되는 요 시기가 이제 온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10%까지 이제 비중을 늘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더욱이 또 중요한 것은 각 자산운용사가 액티브 코스닥 ETF를 많이 설정을 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 코스닥은 대체적으로 바이오의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쩔 때는 40%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바이오의 비중이. 예, 그렇다고 본다면 바이오 중에서도 수요일 날 상당히 좋았던 뭐 에이프릴 바이오나 뭐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바이오들이 이제는 좀 좋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로테이셔널 바잉이라고 하는데 순환매가 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그러면 삼성전자 매도하고 코스닥에 있는 뭐 저기 바이오 사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전자 같이 좋고 장기적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유지하면서 네. 그다음에 뭐 약간 코스닥의 바이오에 눈을 돌릴 수 있다 이런 정도죠. 삼성전자 얘기는 또 제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삼성전자 계속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소보장 섹터는 좀 어떤 분위기일지도 궁금하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는 의견이 사실 상당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것은 거의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입니까? 16만 원 정도 한다고 치고요. 네. 예. 그러면 삼성전자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페어 밸류, 적정 가치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사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오늘 사실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실력이 뛰어나셔서 5만 원에 사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예. 그러면은 과연 지금 팔아요? 안 되죠. 그러면 얼마에 팔아요? 18만 원에 팔아요?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삼성전자의 그 2027년도 주당 순이익을 대충 계산해 보면 가봐야 알겠지만 네. 3만 원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그러면은 PER을 10배 주면은 적정 주가가 얼마입니까? 3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뭐 그다음에 그런데 7월 달에 우리가 지금 환전 기능, foreign exchange 기능을 24시간 제공한다.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것은 MSCI 선진국 지수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만약에 6월 달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 워치리스트에 들어간다면 네. 선제적인 매수가 있을 테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PER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가 PER을 15배를 받는다. 와. 15배가 높은 것도 아니죠. 미국은 뭐 25배씩 받는데. 예. 뭐 그렇다고 치고. 15배 받는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45만 원? 45만 원입니까? 아니,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과연 적정 주가가 얼마냐고요. 네. 이거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좀 보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뭐 2027년도에 EPS 주당 순이익이 한 2만 3천 원이라고 쳐요, 그냥. 예. 너무 보수적인지 몰라도. 그래서 10배만 줘요. 그럼 23만 원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23만 원이야? 그러면 한 20만 원에 팔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매도할 때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도 좀 보고 D램 가격도 보고 이런 네. 것을 싹 봤을 때 그다음에 케빈 워시가 와가지고 또 뭐 금리 인하 막 하고 이러면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 그래서 올라갈 뭐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뭐 제 생각은 어떠신지 네.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삼성이 미니 태양광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이 주목하고 있는 이 신사업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사들여서 규모를 키우려는 애그리게이터 사업이라고 하던데, 애그리게이터 사업 좀 생소한 용어예요. 이거 어떤 사업일까요? 이 조그만 태양광 발전소를 계속 사는 것인데요. 삼성이 태양광을 산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크죠. 아리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저의 올해의 이제 투자 컨셉, 투자 철학, 투자의 베이스, 투자 기초, 투자의 명분.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소수의 권력이 세계를 지배한다. 기억납니다.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광이 올해의 또 하나의 실체적인 테마다. 제가 이제 실체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테마 그러면 뭐 실체가 없는 테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실체적인 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태양광이 이렇게 좀 휙 한번 올라갔다가 쭉 이렇게 좀 안정화됐다가, 이제 뭐 단기적인 테마구나, 이제 태양광은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태양광은 조금 길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성민 대표님과 함께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시간이죠. 최성민 대표님과 함께 같이 공부해볼 만한 유망주, 과연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민의 글로벌 빅샷의 최성민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 선정했습니다. 같이 공부할 종목이고요. 매수 매도의 추천은 아닙니다. 첫 번째 종목은 OCI 홀딩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일론 머스크의 투자,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뉴스에 대해서 많이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중에 가장 일론 머스크가 신경 쓰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솔라 에너지입니다. 태양광인데요. OCI 홀딩스는 미국의 두 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및 태양광 단지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미국에 공장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요즘에는 온쇼링,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거나 자동차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미국의 자회사를 통해서 우주 항공에 필요한 특수 철강을 납품하는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OCI 홀딩스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간 박스권에서 단연간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의 미국 자회사입니다. 미션 솔라 에너지. 그래서 미션 솔라 에너지는 주택용, 산업용 솔라 패널을 만들고 있는 텍사스에 위치한 상당히 큰 규모의 셀 메이커입니다. 또 OCI 엔터프라이즈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구글이 인수한 인터섹터 파워라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인수 가격은 47억 달러인데요. 사실은 이 구글이 인수한 인터섹터 파워와 비교해서 지금 OCI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OCI 엔터프라이즈의 가치만 봐도 약 5조 원이 됩니다.
지금 OCI 홀딩스의 시총을 보시면 상당히 5조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밸류가 지금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OCI 부회장, 사실은 이우연 부회장은 테슬라 창업자, 구글 현재 CEO 등과도 사실은 인연이 깊고요. 같이 수업을 들었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OCI 홀딩스가 텍사스에 위치한 공장을 크게 확장하는 것, 그다음에 테슬라가 기가 팩토리가 텍사스에 있다는 것은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것을 다 떠나서 지금 현재 에너지 하면 태양광이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OCI 홀딩스의 적정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종목으로 OCI 홀딩스를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일단 스페이스가 들어가면 일단은 우주 관련 종목이죠. 우주 관련 종목을 하나 소개 말씀드립니다. 기업 공개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보면 사실은 보통 우주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 말씀드렸던 뭐 이녹스 첨단 소재나 아니면 그린 광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가가 뭐 많으면 150%, 200%까지도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귀여운 수준입니다. 현재 아주 좋은 조정을 보였고요. 스페이스 X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플로리다의 사이클로트론 입자 가속기를 건설 중인데 이것을 왜 건설 중이냐? 사실은 우주 방사선이 굉장히 지독하기 때문에 과연 우주에 보내는 위성, 더 나아가서는 데이터 센터가 거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반도체가 우주 방사선에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플로리다에 이런 입자 가속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과기정통부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이 연구를 이미 국책과제로 진행한 바 있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우주 환경에서의 반도체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어떻게 방사선을 막으면 될지 하는 그런 연구를 한 회사가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뭐 너무나 뭐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나사의 유인 달 탐사용 아르테미스 2 사업을 수주했고요. 나사와의 관계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출액 및 영업 추이가 기업 공개 때 발표된 가이던스인데요. 상당히 급격하게 2026년도, 2027년도에 좋은 실적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회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관련 종목인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좀 더 공부해서 투자에 적정한지를 한번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최상민의 글로벌 빅샷 두 종목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최상민 대표님과 함께 시장의 흐름과 그 속에서 주목해야 할 업종과 또 공부할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참고하시고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빅샷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